네, 이번 시간에는 소송의 주요 관여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의 주체라는 제목으로 많이 다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소송의 주요 관여자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법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원에 관해서 먼저 법원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네, 101조 1항부터 규정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제1항.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그리고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제3항은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헌법 제102조 제3항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헌법 규정을 받아서 사법권을 행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법원조직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조직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법원조직법 제2조는 2조 제1항은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는 것을 주된 권한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법원조직법 제3조는 3조 제1항은 법원은 다음에 6종으로 한다고 해서 1호에서 대법원을 그 이하에서 각급 법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각급 법원은 고등법원과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조직법 53조의 2는 재판연구원, 저희가 흔히 로클럭이라고 부르는 재판연구원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고요. 같은 법, 즉 법원조직법 제8편은 양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소속 양형위원회에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법관에게 제시하도록 한 것은 양형에 대한 사법불신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81조의 7은 양형기준의 효력에 대해서 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지요.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즉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약식 절차 또는 즉결 심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관 이외에 형사법정에 등장하는 다른 관여자들로는 법원 사무관, 실무관, 법원 경위, 속기사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구성된 법원은 재판권과 관할이 문제가 되는데요. 먼저 재판권에 대해서 살펴보면 재판권은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사건에 대하여 심리와 재판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권리를 일컫는 개념입니다. 이에 반해서 법원의 관할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재판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각 법원 사이의 재판권의 분배 내지 업무 분배의 기준, 즉 어떤 특정 법원이 어떤 특정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의 관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도 이천의 화재 사건을 예로 들어보면 그 화재 사건이 형사 사건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떤 법원에서 재판할 것이냐의 문제가 관할의 문제인 것이죠. 재판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떤 법원에서 재판할 것이냐 이런 것이 관할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917에서 보시면 법원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심리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권과 관할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이른바 일반적 소송 조건이자 적극적 소송 조건이고
형식적 소송 조건이 된다는 것은 앞서 소송 조건에 의해서 강의한 1783 이하 부분에서 살펴본 바가 있고요. 327조 제1호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죠. 그래서 재판권이 없는 때에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재판권이 없는 예로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굉장히 말이 긴데 줄여서 저희가 소파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소파 22조에 의한 재판권의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외국의 국가원수 및 외교사절에 대한 면책특권 등의 경우에도 재판권의 제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재판권이 문제가 됐던 사례 중에 판례를 하나 살펴보고 넘어가면 2011년에 선고된 2011도 6507 판결에 보시면요. 1921에 줄쳐놓은 부분처럼 이 사건에서는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고,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느냐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인데요. 1920과 1921의 앞본을 읽어보시면 그 답이 나오게 되겠지요. 형법 제5조와 제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와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 이외에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에만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돼서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있게 되지요. 여기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네. 형법 제5조의 규정과 제6조의 규정을 제가 아래에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형법 총론을 배우면서 아마 공부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1921에 보시면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 행사죄는 그와 같은 형법 제5조 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지 않고, 또 위조사문서 행사 행위를 형법 6조에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고 판시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형법 제5조의 내용과 형법 5조 제6호에 보시면 문서에 관한 죄가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225조 내지 230조는 공문서, 이런 문서에 관한 범죄, 공정성 원본 이런 것들에 관한 범죄이고, 사문서 위조 행사죄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에 대한 국외범의 조문도 제가 그 밑에 써놨으니까 같이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판권과 관련돼서 또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헌법 제45조에 국회의원의 발언, 표결의 면책특권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헌법에 두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실제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1992년에 선고된 9.1도 3317 판결이 그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1924에서 보시면요.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의 통일정책과 관련해서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 통일이나 민족이라는 용어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그 위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기자실에서 그런 내용으로 유인물을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괴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죄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요. 국시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 것으로 국가 이념이나 국가 정책의 기본 방침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마 헌법 시간에도 공부하셨던 판례로 생각이 되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1925에 제가 파란색으로 밑줄 쳐놓은 것처럼 이러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 부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를 했고요. 그와 같이 1926에서 보시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그 면책특권의 의미는 결국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이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은 결국 공소권이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에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그래서 공소를 기각해야 된다는 판결이 되겠습니다. 네, 헌법적으로 의미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러한 재판권, 특히 관할에 대해서 재판권을 전제로 해서 관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관할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에서 관할의 분류라는 제목으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관할은 크게 법에서 정하는 법정 관할과 재판으로 정하는 재정 관할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법정 관할은 또 사물 관할, 토지 관할, 심급 관할과 관련 사건의 관할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네. 강의 안에 관련 사건이란 말이 누락이 됐는데 PDF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글자가 탈락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사건의 관할입니다. 그래서 법정 관할에는 사물 관할, 토지 관할, 심급 관할과 같은 고유 관할과 관련 사건의 관할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고유 관할과 관련 사건의 관할로 법정 관할에는 크게 고유 관할과 관련 사건의 관할이 있다. 그리고 그 고유 관할 속에는 사물 관할, 토지 관할, 심급 관할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관련 사건의 관할은 고유 관할 중에서 사물 관할과 토지 관할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는 아래에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재정관할, 재판부에서 재판부에서 정하는 관할이라는 것은 재판으로 정하는 관할을 재정관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관할의 지정, 관할의 이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그 설명을 살펴보면요.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법률이 직접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 법정 관할 중에서 사물 관할과 토지 관할 그리고 심급 관할을 고유 관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유 관할 중에서 사물 관할과 토지 관할에 대하여 관련 사건이 있는 경우 인정되는 관할을 관련 사건의 관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유 관할과 관련 사건 관할 모두 법정 관할이 되겠습니다. 이제 차례대로 관할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물관할이라는 것은 주로 사건의 경중 또는 성질을 기준으로 제1심 관할을 분배한 것을 말하는데요.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은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가정지원 및 시군법원의 심판권, 1심 심판권입니다. 결국 1심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일을 행한다 해서 단독판사가 1심 재판권, 1심 관할의, 1심 사문 관할의 원칙적인 모습임을 규정하고 있지요. 또 34조에서는 시군법원의 관할이라고 해서 1항 제3호에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 사건을 시군법원의 관할 사건이라고 규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시군법원의 직결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직결심판에 대해서는 뒤에 또 보겠지만 직결심판의 대상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사건이거든요. 한편 법원조직법 32조는 합의부, 단독판사 말고 합의부의 심판권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합의부의 심판권에 대해서 제1항은 32조 1항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고 해서 1호에서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민사소송에서 제1심 합의부의 관할에 관해서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형사사건에 관해서는 3호에서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네,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합의부에서 심판을 하지요. 다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아래에 열거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그래서 아래에 열거하는 제가 녹색으로 표시해 놓은 사건들은 합의부가 아니라 다시 단독 판사의 관할로 됩니다. 다만 그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2016년과 2018년 12월 24일에 개정이 되어서 지금은 다소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된 변경 내용은 위헌 판결이 난 그런 부분, 예를 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조 1항 이런 부분들이 생략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사건 중에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관할도 단독판사 관할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단독판사 관할에 대해서는 실무에 가시면 이게 이제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느냐, 단독판사에게 재판을 받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 개정된 법률을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이 관할을 이해하는 것이 관할을 공부하기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실무 경험이 이제 부족한 상태에서 관할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인데요. 이제 나중에 졸업을 하시고 변호사가 돼서 실무를 경험해 보시면 관할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자꾸 상상력을 발휘해서 관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호에서는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합의부에서 심판해야 될 사건들과 같이 심판해야 될 공범사건이 있다 그러면 합의부에서 심판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리고 5호에서는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 기피 사건도 합의부에서 심판을 합니다. 제척, 기피 등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 정도에 또 공부를 할 텐데요. 그런 사건의 관할은 합의부에 있다는 것이죠. 6호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이라고 해서 합의부에서 하도록 하는 또 다른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합의부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관해서 합의부와 단독판사의 관할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던 2013도 1658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5에 보시면 부산지방법원 제1심 합의부는 합의부에서요 있었던 일인데 이 사건에 관한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죄명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에서 사기죄로 변경을 하고 죄명을 변경하고 적용법조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 제1항 2호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은 하지 않고 배당이 잘못되었다. 이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일반 사기죄로 변경되었으니 단독판사 관할이다라고 착오 배당이 됐다는 이유로 해서 1심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1심 제1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및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를 낭독하고 공판 절차를 진행한 거죠. 제1심 단독판사가 결국 그 사건을 유죄로 인정하는 재판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1936에 보시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 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니 원래 합의부 사건인 것이죠. 법원조직법 32조 1항 3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가 1심으로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서 그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고요. 한편 형사소송법 8조 2항은 단독 판사의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반대의 경우 즉 합의부의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단독 판사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에서도 합의부의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단독 판사의 관할 사건이 된 경우에 재배당 사유로 규정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1938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건은 공소제기 당시부터 합의부 관할 사건이었고 설령 합의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합의부의 관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아무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합의부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에 관하여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 사건을 단독 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었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제1심 및 원심이 이 사건에 관한 실체 심리를 거쳐 심판한 조치는 관할권이 없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실체 판결한 것으로서 소송 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관할제도의 입법 취지, 관할제도의 입법 취지에 관해서 관할은 획일적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관할 획일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는 판례들에서도 관할 획일의 원칙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그러한 관할제도의 입법 취지와 위법의 중대성 등에 비춰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네. 단독 판사와 재판부 합의부의 관할에 관해서 이해를 더 도와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편 여기서 등장하는 사무분담이라는 용어는요, 형사부나 민사부, 영장전담 등 각 재판부에 판사를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법원장이 어떤 판사가 어떤 업무를 맡을 것인지 사무분담을 정하는 방식으로 행해졌으나 근래에 있었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이후에 사무분담위원회를 법원에 두어서 정하도록 했다가 2020년도부터는 올해부터는 모든 법원에 사무분담위원회를 두어서 사무분담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관할에 관한 공부를 좀 더 해보면요. 형사소송법 제12조는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단독판사와 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에서 심판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한편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수개의 법원, 그러니까 단독 판사에게 같은 사건이 여러 단독 판사에게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을 한다고 돼 있죠. 다만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 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지만 그건 예외적인 경우이고 원칙적으로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는 것이죠. 네, 같은 사건이 A 법원 합의부, B 법원 합의부 이런 식으로 여러 합의부의 계속되었을 때에도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에서 심판하는 것이고요. 앞서 금방 본 것처럼 12조와 13조에서 문제가 되어서 재판을 할 수 없게 된 법원이 생길 수 있죠. 합의부가 심판하는 바람에 같은 사건을 단독 판사에서 심판하지 못하는 경우라든지,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함으로써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여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된다는 것이죠. 재판을 할 수 없게 된 그 재판부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민 참여재판을 실시하는 경우에 국민 참여재판의 재판부는 사물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됩니다. 그래서 1944에 보시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6조 1항은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심리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대상 사건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여전히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심판을 하고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여전히 국민참여재판에 의한 절차를 취하지 않을 뿐 여전히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심판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